2장 과학적 세계관과 종교 서양 철학사의 통시적 구조와 탈현대성 학제적 실온 1. 들어가는 글 이 글을 쓰는 나 그리고 내가 쓰는 이 글 1-1 진리와 일리 실제와 그 본질을 단번에 혹은 별 매개 없이 알아내는 데에 재미를 붙여온 서양 철학은 급기야 곳곳에 거대한 장밋빛 체계를 세움으로써 그들의 특유한 사유 방식과 그 영역을 증거해왔다. 그러나 다사다난한 사상의 지형도를 엮어오면서 그들의 낙관도 적지 않게 도전을 받고 있다. 인식, 언어, 그리고 소통의 한계에 각별히 유의하고 사물의 다면성과 중층성에 기민할 대로 기민해진 철학적 자의식들은 실제에 대한 거대한 장밋빛 체계의 꿈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할 지점에 이르렀다는 자각에 대체로 동감한다. 포스트 모던 논객들이 흔히 내세우는 말처럼 이제 실제는 소실되어 버리고 거대 담론이나 체계는 불신을 받고 사상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비관이나 니힐이다. 존재의 수직 위계표 제일 위쪽에 초연히 좌정해 있는 영혼불멸의 명사들을 상정한 다음 모종의 비밀스럽고 특권적인 뒷문을 통해서 이들을 엿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한 가지로 싸잡아 설명해내는 중앙집권적 도식들은 이미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다. 일률과 일양의 구심력이나 통제력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다원과 다양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좀 달리 표현하자면 다원과 다양의 시대는 발견보다는 발명에 눈과 정신의 초점이 모아지는 시대다. 그것은 서양 사상사의 흐름을 일별해도 쉽게 확인된다. 서양의 중세가 그 긴 그림자를 서서히 감추고 새로운 계몽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을 때 그 서광의 변혁기를 설명해주는 용어 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발견이었다. 지리상의 발견이라는 말로써 당시 중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롭고 낯선 지평이 반복해서 확인되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듯이 대체로 발견이란 삶과 사고의 좁고 때로는 위협적인 틀을 착실하고 자신감 있게 넘어서게 하는 경험이 된다. 새로운 발견이 종래의 관습과 믿음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심지어 그것들을 와해시키는 충격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또 다른 일원을 모색하는 과정 중의 일시적 혼돈에 지나지 않고 참된 다원주의에 이르는 조건으로서는 아직 미흡하다. 결국 진정한 다원의 가능성은 바깥 세계에 대한 새로운 정보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보를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보고 또 보이는 층층켜켜의 복잡성의 의미를 늘 새롭게 풀어내는 해석학적 감각에 달려있다. 말하자면 지리상의 발견보다는 마음속의 발명, 해석들이 다원과 다양의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다. 서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도 그 경쟁의 긴장을 견뎌내고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이부동의 경지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빛나는 발명들, 즉 해석학적 감수성이 자유롭게 운용되는 토양을 필요로 한다. 사상의 중앙집권적 도식이 무너지는 징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삶의 구체성이나 일상성의 경험을 강조하는 풍조든 애매성과 복잡성을 강조하는 인문학적 센스든 종교의 세속화 경향이든 여러 형태의 상대주의든 혹은 주변을 통해서 역으로 중심을 설명해 들어가는 맥락주의든 구심력에 편승하는 사고를 기피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이미 주어져서 손댈 수 없는 것의 영역을 서서히 갉아먹어 가면서 사상의 평준화와 상호 경쟁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식론의 맥락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것은 의식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익히 알려진 로티의 표현처럼
철학적 인식은 자연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뒤끝이 없이 딱 부러진 진리를 전처럼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세상인 것이다. 마치 칸트가 먼저 순수 이성의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이성의 적정한 운용을 선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라는 개념을 남용하거나 습관처럼 집착하는 대신 먼저 순수 진리의 가능성부터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탐식하기 전에 입과 위장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것이 현명하듯이 진리라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인간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대치인지를 가늠해 보아야 현명하지 않을까? 한때 진리라고 신봉해왔던 이념들이 때가 바뀌면서 역사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사례는 적지 않다. 이 역사의 유훈으로부터 유추해 보면 진리의 이름을 달고 있던 이념들 중 상당수가 초역사의 진공 속에서만 통하던 허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 비판의 시금석으로서 역사성을 빼놓을 수 없겠다. 맹신과 독선을 걸러내는 장치로서 결국 역사의 깊이나 무게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진리라는 개념이 불과 100년의 호흡 속에서 삶의 지평을 여는 인간에게는 지나친 선물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면 그 설득력은 다름 아닌 역사의 음성일 뿐이다. 멀리 보는 자, 그는 결코 우상 숭배의 자가 될 수 없다. 나는 그 대안으로 인리라는 개념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진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무리의 유희만을 구가할 수도 없으니 이 상극 사이에 인간의 가교를 놓을 요량인 것이다. 이를 인간의 가교라고 표현한 것은 진리나 무리 둘 다 인간이 아닌 신이나 악마의 영역에 속한다고 비유적으로나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다는 평은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 가운데 흔히 듣게 된다. 이 말은 가볍고 또 때로는 무책임한 동의의 뜻으로 사용되지만 그 쓰임새를 자세히 살피면 해석학적인 맥락에서 특별한 묘미를 보이는 구석이 있다. 특히 진리 중심주의, 가령 19세기 말의 과학주의 같은 로 일관해 오던 종래의 사상사와 이에 대한 반발로 다소 성급하고 현란하게 솟아오르는 무리중심주의, 가령 다다이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부 전위 세력의 마찰에 신열이 오른 지금이야말로 둘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학적 지평이 절실한 시기다. 일리를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여러 조건들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개념이 진리와 무리의 충돌을 성공적으로 지향하고 인간의 현실에 알맞는 겸손한 이념으로 정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우선 인리와 진리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진리라는 개념의 사용을 한없이 유예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한 각각의 인리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 그 협력이 성공적일 때 그 협력의 결과가 무엇을 지향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지향점을 또 다시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여기서 이를 상설하지는 못한다. 우선은 진리라는 이념을 허위의식의 혐의 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된 현실부터 지적해 두자. 위에서 지적했듯이 혐의의 주체는 역사다. 영원의 관점에서 사물과 사태를 볼 수 없는 우리들, 역사의 관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은 우선 각자의 인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각자의 인리에 충실한 태도가 반드시 무책임한 상대주의로 흐른다고 볼 수 없다. 관건은 인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리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니, 인리는 곧 충실성이다. 삶과 그 정념의 구체성으로부터 동떨어진 진리에는 다름 아닌 충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충실성으로서의 인리란 인간과 삶과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교감하는 진리 아닌 진리인 것이다. 아쉬운 대로 이 대목에서 논의되는 진리와 인리 사이의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진리 더하기 역사성은 인리쯤으로 볼 수 있겠다. 심지어 1 더하기 1은 2라는 계산 문제도 그저 인리의 맥을 쫓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물론 그 인리의 뜻은 수학적으로 보아서 이치에 닿는다는 것이다. 즉, 이 명제는 수리라는 추상 공간의 설정을 그 조건이자 한계로 삼는다. 다시 말하면 1 더하기 1이라는 문제의 정답이 2인 이유는 전적으로 수리라고 하는 컨텍스트성에 있다는 것이다. 수리라는 가상 컨텍스트가 설정되지 못한다면 1 더하기 1이라는 물음조차 생길 수 없다. 물음의 뜻조차 그 물음이 형성되어 올라오는 터전인 인리지평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의 인리지평은 수리다. 그간 학문 역사를 일별해보면 근대 이후 착실하게 정착되어 온 개별학문의 전문성이 종족 방법지상주의를 부추기거나 혹은 자신의 인리지평, 컨텍스트를 망각한 채 성급한 보편화의 외침으로 치닫기도 했다. 지평과 역사와 컨텍스트를 배경으로 생산 혹은 발견되는 소위 진리란 다름 아닌 인리다. 그런데도 전문성의 휘강에 탐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평과 역사와 컨텍스트라는 삶의 틀을 망각해버리고 머릿속의 이념과 그 순수성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자금 널리 유행하고 있는 학제성의 경향도 전문성의 인리와 그 한계를 확인하고 서로 간의 공조관계를 모색하는 태도로 풀이할 수 있겠다. 가령 철학, 문학, 그리고 예술 사이에서 특히 성행하고 있는 장르 넘나들기 현상이나 19세기 이래 꾸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물리학과 심리학의 만남, 그리고 자연과학과 철학 사이의 메타적 교감 등은 인리의 해석학에 근거한 동정적 해안의 논리를 입론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물론 인리로서 학문성의 조건을 다 만족시킨다고 단언하지는 못한다. 결국 인리도 도상의 이치이며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에게 도상이 아닌 것이 따로 있겠는가? 그러므로 일상인의 인리와 동떨어진 학문의 전문성을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문임을 방기하려는 태도의 다름 아니다. 수많은 일상인들은 나름의 수많은 인리들로서 자신의 삶을 엮어나간다. 역으로 학문이란 이 인리들의 경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며 우리 정신의 공통된 구도 속에서 이들 각자의 제자리를 매겨나가는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세계란 이 인리들의 역동적인 계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인리들의 자의나 삿된 기질로 빠지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 나가면서 학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리들의 끊임없는 경쟁과 상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문학, 특히 철학에서도 공동의 작업이 필요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화이부동이라는 수거처럼 각 인리들은 각자의 고유한 컨텍스트와 칭의 속에서 나름대로 운용되지만 이들이 함께 어울리며 인간의 세상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리와 인리를 통전시키는 소위 공동철학이 가능해야 하며 또 가능하다. 자신과 다른 입지와 관심을 지닌 이웃의 눈에 비친 이치들에 민감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울타리 속에 외진 공간을 만들어 붕어빵 같은 진리를 찍어내는 짓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인식과 이해의 그림자, 정신의 열린 꼬투리, 언어와 제도와 체제의 자의성, 논리와 합리를 끝없이 희롱하는 감성, 침묵과 틈과 여백의 생산성, 원천과 바탕의 우연성, 의미의 불확정성,
사물과 사태의 복잡성과 다층성, 몸의 해석학성 등등 손쉽게 진리를 떠들지 못하게 하는 여러 조건들을 겸허하고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한다. 스스로의 땀이 스며들지 못한 진리는 겸허히 유예하고 내 손이 닿는 진리, 즉 일리에 만족해야 하며 또 학인들이라면 만족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고 있어야 한다. 진리와 일리 사이의 용어를 교체하자는 발상에 이런 장황한 논의를 펴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해석학적 태도다. 내 생각에는 진리란 인간의 학문 속에서는 그 용례가 없는 말이다. 그토록 애용해온 낱말에 쓰임새가 없다니 독자들은 황당한 느낌마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쓰임새가 없다는 말은 구체적인 컨텍스트를 무시한 채 이념의 비상만을 일삼았다는 뜻이다. 컨텍스트, 즉 인리지평의 자기 한정성에 유의한다면 진리라는 개념은 한없이 유예되어야 마땅하며 만일 유예되지 않고 쓰인다면 그 쓰임새를 지닌 개념은 이미 진리가 아닌 일리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진리의 유일한 용례는 일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진리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 말은 일리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반복하지만 일리는 진리의 구체적인 쓰임새이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진리가 무엇이든 가 인간의 세상을 만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일리로 둔갑한다. 어느 고을에 무슨 괴물이 있어서 눈이 어깨나 닥지닥지 사방에 붙어 있고 손이 어깨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므로 앞을 보는데 동시에 뒤도 볼 수 있고 겉을 만지는데 동시에 속도 훑어낼 수 있고 부분이 분석되는데 동시에 전체가 조감될 뿐 아니라 아무 감상도 없어 사물이 투명하게 보이고 마침내 마음조차 없어 사물이 직접 잡혀온다면 혹 이 괴물이야말로 진리를 제법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는 진리란 너무 큰 말이다.